화가들이 그 정물화라고 하는 장르를 시작하고 나서 어떻게 현대까지 이르러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정물화들을 그려왔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 또 오늘의 그 다음 주 우리 주제가 이 삶과 일상과 관련된 그런 주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주제를 잘 소화할 수 있을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 그 교과서에는 17세기에 샤르댕이라는 화가로부터 정물화가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16세기에 종교개혁 시기에서부터 미술은 큰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정물화가 생겨난 것도 그 종교개혁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조금은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종교개혁 이전에 교황이나 교황청이나 수도원에서는 그림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성서 교육을 하고, 또 그림을 통해서 성자 숭배라든가 마리아 숭배라든가 이렇게 그 구원의 공로에다가 플러스 인간의 노력을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뭐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또 어떤 성자 아플 때는 어떤 성자를 찾아가고, 뭐 또 크리스마스에는 어떤 성자에서 수많은 성인들을 섬기는 그런 그림 안에 그러한 것들이, 우상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 시기에 특히 칼빈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러한 교육은 그림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말씀이면 충분하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성당 안을 이제 청소를 하게 돼요. 그림을 다 제거하고 성자들을 이제 숭배하는 것을 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가들은 뭐 성상 숭배라든가 뭘 하기 위해서 주문을 받던 거로부터 이제 다 벗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림의 주문을 받지 못하니까, 특히 우상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림이 거의 뭐 주문을 받을 수 없고 살아남을 수 없게 되자 이제 화가들은 일상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16세기 말 17세기부터는 인간의 삶에 대해서, 풍속에 대해서 일상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 실제로 미술을 기독교적인 사관에서 비판했던 프란시스 셰퍼와 한스 로크마커는 이 시기 17세기 네덜란드 미술을 우리가 가장 모델로 삼아야 하는 가장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얀 브리겔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리는 굉장히 성경적이고 좋은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종교화를 그릴 수 없게 되니까 이제 꽃을 그리는 거예요. 꽃을 그리거나, 또 인간은 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바니타스의 정물을 그리거나, 이제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니까 사실상 정물을 자세히 바라보는 이런 관점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 얀 브리겔은 종교개혁 시기에도 종교화로서 명성을 떨쳤는데, 이렇게 한 100가지 종류의 그 꽃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도자기 화병에 이렇게 많은 그림을 그렸는데, 이것은 이제 현대에 와서도 이 그림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브리겔이 그린 그림일 것 같아요? 아니면 현대 화가들이 그린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우리나라 작가 중에 현대 화가가 17세기 그 정물화에 이렇게 마음이 가서 그것을 좀 더 리얼하고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16, 17세기에 잘 그려졌던 이런 정물화의 내용들을 오늘날에도 재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옥션에 그림이 나오자마자 34분 만에 매진됐다고 합니다. 이 작가는 한국 작가예요. 예, 이 작가는 30대인데 김성윤이라는 작가예요. 그런데 10년 동안 이 정물을 열심히 꽃을 그려서 결국은 세계적인 작가가 될 수 있었어요. 저도 이제 이런 작가들은 처음 요즘에 나타나는 작가들이라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얀 브리겔이나 샤르댕의
그런 전례를 따르고 있다. 성경에 보면은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나니 오직 우리 인간은 있는 것을 반복하고 반복할 뿐이다. 이제 이곳이 이 논문이 이제 제가 대학원에서 석사 논문 때 썼던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어, 차용 미술과 반복에 대해서 썼었는데 그런 차용 미술을 논문을 제가 이제 한국에서 최초로 썼어요. 그때 당시에 2002년도에 썼는데 그 후에 그 이전에는 차용이라는 미술 용어 자체도 없었는데 사진에서만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러한 차용 미술이 범람하게 됩니다. 이거는 17세기에 그 샤르든이라는 화가 그러니까 이분에 의해서 최초로 정물화가 그려졌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정물화가 이제 한 구석에 어떤 풍경 속에 아니면 인물화 속에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가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화가들은 이렇게 어떤 물건들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굉장히 명상적이고 명상이라고 하면 되나요? 자기 성찰적이고 고요하면서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도록 이제 이 사람은 이제 20세기 사람인데요. 19세기 말 20세기 사람인데 조르주 모란디라는 작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샤르댕의 이 정물과 굉장히 유사성이 있어요. 샵 사유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유사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색감에서도 유사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시점에서도 굉장히 많은 유사점이 보이죠. 그래서 이분은 주로 정물화만 그리는데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요즘에 드라마에도 보니까 이분 그림이 부잣집에 이렇게 걸려있는 그런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드라마를 통해서 그 작가를 홍보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 모란디의 그림이 유명한 부잣집 거실에 걸려 있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 이 그림은 색채와 단순하지만 색채와 또 그림의 그 내용들이 굉장히 이렇게 고요하고 조용한 그런 느낌의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타일이에요. 스타일이 없으면 예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술의 구조 속에, 미술의 구조 안에는 이 스타일, 양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던으로 오면서 이분이 활동했던 시기는 20세기 초 중반이죠.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 행복한 눈물을 그린 로이 리텐슈타인이 이렇게 블랙 라인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도 했어요. 이분은 이제 일상적인 그림을 회화적으로 그리고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 아빠 그림은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만화 같은 걸 그려보세요. 얼마나 재미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미키 마우스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만화를 차용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분도 정물화에서 실패를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그 그림을 그렸는데, 네, 오늘날 이 박준석이라는 화가가 리텐슈타인의 기법에서 이렇게 이분의 키워드는 블랙 앤 화이트 플러스 몬드리안의 격자무늬 플러스 한국의 민화 중에 책을 꽂아두는 그 서가 그림을 세 가지를 믹스해서 이런 그림을 그렸지요. 아주 젊은 작가인데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 이런 검은 선들은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품의 자기 스타일을 만들 때는 일상적인 것 또는 회화에서 가지고 올 수 있고 나한테 어떤 영감을 준 것들, 그러니까 인사이트를 준 것들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오면 좋습니다. 오늘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아이디어를 우리 일상에서 가져올 수 있는지에 그것을 흐름을 따라가면은 좋습니다. 헬렌 킴이라는 사람은 이분이 그린 정물화는 애도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나라의 제사상에 있는 이귤 같은 거를 여기 좀 그렸죠. 그러니까 한국 문화를 차용해서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그렸어요. 그래서 사색적인 사물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표현했는데 우리가 뭐 제사를 지내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아이디어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 또 이런 색동 옷, 이런 데에서 이것도 하나의 이제 정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프라다 김이 말하기를 내 그림은 있는 것을 보고 그냥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스페인의 작가 벨라스케스와 고야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특히 고야의 블랙 페인팅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사회를 풍자하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저의 모든 작품에는 삶의 덧없음, 언젠가 우리는 죽고 이렇게 쓰러져 간다, 소멸되어 간다. 그런 바니타스의 정물, 메멘토 모리가 있는 그림들을 17세기에 그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파라다 김 같은 경우도 이 메멘토 모리, 그러니까 바니타스의 정물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유럽 미넨에서 태어났는데 메멘토 모리라는 이러한 인간은 반드시 언젠가 죽는다라는 어떤 존재론적인 거에 대해서 이것이 유럽의 중요한 주제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작품 안에 우리나라 한복 안에 사람이 없이 한복만 그려져 있는 그림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문화적 정체성도 갖다가 그림을 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지에 있다 보면은 거기에 있는 문화, 거기에 있는 어떤 정체성 그런 것들도 작품에 영향을 받아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홍국표 씨는 아버지가 고물상을 하셨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그 물건이 많이 쌓여져 있는 곳에서 삶을 살았죠. 그래서 그 자신의 삶의 정황에서 자신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이렇게 환하게 그렸어요. 그런데 여기 그림에도 역시 이제 해골이 등장하고 사랑도 등장하고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들을 넣었어요. 음악도 있고. 그리고 자신을 매료시키는 필기도구에서 아름다움을 느낀 것이죠. 그리고 책들이 있는데 책 사이사이에 이렇게 다육이 식물을 놓음으로써 이질적인 것을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굉장히 새로운 느낌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했고, 이 작품은 아크릴 물감으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굉장히 색채가 선명하고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느낌을 줍니다. 이 작가도 우리나라 작가인데요. 마른 꽃을 주제로 해서 이 마른 꽃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사라져가는 것이죠. 소멸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물화도 바니타스의 정물에 연결, 어떤 연결 지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십 배 사물을 확대하는 방법은 지금 이 그림은 우리가 이 화면에서 봤을 때 작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큰 그림이에요. 그렇게 하는 기법은 초현실주의에서 르네 마그리트가 주로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낯설게 어떤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십 배 확대를 하거나 아주 작은 것을 크게 하거나 혹은 큰 것을 아주 작게 하거나. 근데 르네 마그리트가 그리던 기법은 굉장히 그 유화로 르네상스의 그런 어떤 것을 따르는 밝고 어둠이 있고 그림자가 있고 반사광이 있고 이렇게 그렸지만 이 오홍필 씨가 그린 그림은 사진적 그리기예요. 그러니까 사진보다 더 리얼하게 그리는 스킬을 끌어올린 그렇게 해서 르네 마그리트와는 또 다른 그러한 그림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어, 여러분이 지금 따라가야 되는 것은 미술사에 있는 것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것을 계속 새롭게 하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